아버지와 아들 급히는 못 속이죠. 며느리를 위해 이혼까지 지켜야 했던 시모의 사연입니다. 돈 잘 버는 이쁜 며느리에게 다가선 어둠의 그림자들. 50대 주부의 독한 인생 사연이네요. 가족 간의 사기에 돈 때문에 철륜까지. 세상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돈 어차피 내 거 아니야? 죽으면 가게고 돈이고 다 내 거 되는데 조금 더 일찍 주는 게 뭐 그렇게 아깝다고 그 난리인데? 저게 과연 아들이라는 것이 엄마에게 할 소리입니까? 저런 건 TV에서만 보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뭘 바랬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바르게만 자라길 바랬었는데 결국 마지막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슬플 뿐이더군요. 그럼 지금부터 제 기막힌 사연 들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생선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주부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블루스라는 드라마를 보셨는지요? 거기에 나오는 은이라는 캐릭터가 생선 가게로 큰 돈을 벌고 그 일대에서도 알아주는 재력가로 나오는데요. 그런 비슷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전 남편과 이혼하고 아들 둘을 키우려고 안 해본 일이 없었거든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싶었지만 계속되는 바람에 도박에 더 이상은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혼을 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제 가게를 할 수 있는 형편까진 되었네요. 처음에 생선 가게를 했었을 때는 어려움도 많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둘째 아들이 많이 도와줘서 지금까지 잘 해낸 것 같아요. 첫째 아들은 어릴 때부터 제가 생선 만지는 일을 하는 걸 싫어했거든요. 제발 다른 일 하면 안 돼? 세상에 직업이 얼마나 많은데 하필 생선 가게야. 가게를 차려도 꼭 생선 만지는 일을 해야 돼? 엄마가 하던 일이 이거고 이게 제일 자신 있는 일이라서 그런 거야. 내가 이거에서 너 먹이고 입히고 대학교도 보낸 거잖아. 생선 가게를 차리던 날에도 큰아들은 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전 남편과 닮았다곤 생각했지만 그게 이렇게까지 큰일로 번질 줄은 이때는 정말 몰랐었죠. 그래도 둘째 아들이 옆에서 다독여주며 같이 힘내서 이끌어온 결과 이제는 정말 살만하게 된 것 같아요. 특히나 둘째 아들은 틈틈이 돈도 모으고 저희 도움으로 작은 정육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가게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어서 출퇴근도 같이 하고 있죠. 하지만 동생 가게 오픈 날에도 큰아들은 오지 않더군요. 아마 이것조차도 못마땅히 했을 겁니다. 그래도 어릴 때부터 공부도 곧잘 하고 철강회사 강소기업에 취직도 하며 자기 앞가림은 하니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가게도 커지고 재산도 좀 불리고 나니까 한시름 놓겠더군요. 그러다가 큰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그것도 제가 잘 아는 아가씨와요. 둘은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동창 사이였는데 오며 가며 마주치다가 정이 든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도 엄마와 같이 저희 생선 가게에 자주 왔기 때문에 사돈과도 친분이 있던 상태였어요. 그래서 둘이 만난다고 했을 때 저도 정말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나의 인생의 흠이 될 줄도 몰랐던 거죠. 큰아들이 결혼하고 나서는 제 마음도 한시름 놓였던 것 같아요. 특히나 사돈되는 분들이 인성이 아주 바르셨거든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어떤 편견도 가지지 않으시고 사람 대 사람으로 존중해 주시는 모습에서 느껴졌습니다. 부모를 보면 자식을 안다고 했던가요? 며느리는 결혼을 하고 나서도 아들에게뿐만이 아니라 도련님이 되는 둘째 아들과 저에게까지도 너무 잘했습니다. 딸이 하나 생긴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던 것 같아요. 게다가 저희 가게가 있는 시장과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에 위치한 축협에 다니고 있어서 자주 보기도 했죠. 어머니, 이거 드시면서 일하세요. 아까 점심 먹으러 잠깐 나갔다 왔다가 맛있어 보여서 사왔어요. 저 들어가야 해서 이만 가볼게요. 주위에서도 어떻게 저런 아이를 며느리로 들였냐면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덩달아 제 어깨도 한껏 올라갔었죠. 그런데 일은 항상 예고 없이 찾아오더군요. 결혼하고 나서 밝아진 큰아들을 보면서 한시름 놓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하는 겁니다. 혹시 아빠 살아계셔? 솔직하게 말해줘. 이제 나도 다 컸고 결혼도 했으니까 더 이상 어린애가 아니라고. 사실 아이들에게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했었습니다. 워낙 어린 나이에 이혼을 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막막했거든요. 어디에 갔다고 하면 언제 오냐면서 기다릴 것 같았습니다. 안쓰러운 마음에 생각해낸 변명이었죠. 그런데 큰아들이 대뜸 찾아와서 전 남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순간 너무 놀랐어요.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걱정이 되었던 건 어디에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나 싶은 거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이미 아빠에 대해서는 엄마가 하늘나라에 갔다고 다 말했잖아. 갑자기 아빠 얘기는 왜 꺼내는 거야? 나도 다 알아. 거짓말 그만해. 하늘나라는 무슨 하늘나라야. 내가 아직도 어린애 같아? 그런 말에 속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솔직하게 말해줘.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듣고 저러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속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사실은 이혼을 했고 현재는 소식을 알 수 없다면서요. 아들은 그제서야 한숨을 푹 쉬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사실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왔어. 나보고 대뜸 자기가 아빠라고 하더라. 당연히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빠가 맞더라고. 도대체 나한테 왜 거짓말한 거야? 이렇게 버젓이 아빠가 살아있는데 왜 아빠 없는 애로 나를 키운 거냐고. 전 남편이 큰아들에게 연락을 해왔다는 사실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연락할 리가 없으니까요. 도대체 무슨 꿍꿍이로 아들에게 접근을 한 건지 감이 잡히질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어릴 때 헤어지고 저한테 더 이상 뜯어먹을 것이 없자 흔적도 없이 사라졌거든요. 이렇게 몇십 년 만에 나타나서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다고 하니 당연히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아들은 전 남편과 무슨 대화를 나누었는지 저한테 잔뜩 화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 버젓이 아빠가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왜 이렇게 키웠냐면서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어지더군요.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혔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아빠가 살아있다니? 그럼 엄마랑 아빠가 사별한 게 아니라 이혼했던 거였어? 정육점을 정리하고 저와 같이 퇴근하려던 작은 아들이었습니다. 제가 나오지를 않자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가 큰아들과 하는 이야기를 들었나 봐요. 놀라면서 들어오더군요. 어차피 다 알게 된 거 사실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남편과 결혼하고 나서부터의 모든 이야기를요. 작은 아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빠에 대해 분노를 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아무런 반응 없이 듣고만 있었죠. 아무래도 제가 자신을 속였다는 거에 대한 배신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도 두 아들은 확연히 달랐었어요. 제가 하는 일마다 창피해하던 큰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은 제가 보이면 반가워하며 멀리서도 달려왔으니까요. 그런데 역시나 같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태도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태까지 이걸 숨겨? 엄마가 하는 말도 솔직히 못 믿겠어. 아빠가 그렇게 노력해도 항상 엄마 멋대로였다며. 형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엄마가 여태까지 힘들게 우리 키워준 거를 두 눈으로 보고도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이날은 결국 큰아들이 저에 대한 오해만 한 채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작은 아들은 옆에서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를 해주었지만 이상하게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아마 엄마의 직감 같은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다음날 장사를 하는데도 기운이 안 나더군요. 그래도 나름 손님들에게는 웃어 보이며 열심히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며느리가 일찍 퇴근했다며 가게로 왔어요. 그러면서 단번에 제 기분을 알아차리곤 무슨 일이 있냐고 묻기까지 하면서요. 평소에도 며느리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서 그랬는지 마음이 답답해서였는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말을 했습니다. 아들들과 마찬가지로 제가 사별한 줄만 알고 있었기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이내 평정심을 갖고 제 이야기를 경청하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말이 술술 나왔던 것 같아요.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죠. 어머니, 그건 어머니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로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지금 이렇게 남편이랑 도련님 다 너무 잘 키워내셨잖아요. 저는 어머니 존경스러워요. 저를 존경한다고까지 말을 하니 꼭 피가 섞여야지만 제 마음을 알아주는 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되더군요. 게다가 며느리에게라도 이렇게 털어놓으니
한결 기분이 나아지기도 했습니다. 큰아들과의 오해는 차차 풀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뜻밖의 그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제가 많이 흥분했던 것 같아요. 엄마 말도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단 제가 아빠랑 연락하는 거에 대해선 뭐라고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쉬는 날 집으로 아들 내외가 찾아왔었죠. 그날 그렇게 이야기를 듣고는 며느리가 큰아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도 와이프라고 말을 듣는 거 보니 자기 아빠랑은 다르구나 싶어서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해는 풀었다면서도 전 남편과 연락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말이 영 마음에 걸렸어요. 부부 사이의 일을 자식에게까지 끌고 가려고 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냥 왠지 찝찝한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아빠라는 존재를 안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저는 그 인간을 오래 알았기 때문에 어떤지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본인이 그 사람에게 원하는 걸 더 이상 얻어내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되면 가차없이 외면할 겁니다. 분명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접근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 불안함이 엄습해왔어요. 그리고 그 불안함은 여지없이 맞아떨어졌었죠. 저렇게 좋게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했지만 어느 날인가부터 며느리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더군요. 얘야, 너 무슨 일 있니? 요새 왜 그렇게 얼굴이 안 좋아? 어디 아프기라도 한 거야? 살도 빠진 것 같고 뭔 일인데? 어머니, 요새 그이가 이상해요. 자꾸 사업을 하고 싶다면서 저에게 대출금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하냐고 물어봐요. 게다가 어머님 가게로 대출받을 수 있냐고까지 물어보는 거 있죠. 그게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며느리를 달래서 보내고는 당장 큰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가게로 오라고 했어요. 한참 뒤에야 귀찮다는 듯이 오더군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너 사업하고 싶다고 했다며? 게다가 사업 자금으로 수인이한테 대출 되냐고 물어봤다고 하던데 거기에다가 엄마 가게 명의까지 알아봤다며? 아, 그걸 그새 여기 와서 일러 바쳐? 그래, 내가 사업 좀 하고 싶어서 물어봤다. 왜? 그러면 안 돼? 나도 이제 회사 생활하는 거 지긋지긋해. 이놈의 생선 냄새 안 맡고 싶어서 회사 다닌 건데 이제 살만 해졌는데 나도 사업이라는 것 좀 해보면 안 돼? 뭐가 그렇게 불만인 건데? 큰아들의 뻔뻔한 모습을 보니 며느리가 왜 그렇게 안색이 안 좋아졌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닥달했을 걸 생각하니 예전 저의 결혼 생활이 생각났어요. 안 그래도 어릴 적부터 가끔씩 보이던 전 남편과의 닮은 모습들이 걱정이 되었는데 이날은 아예 겹쳐 보이기까지 했어요. 사업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는지 제대로 된 설명도 없이 대출이 되냐는 둥, 돈이 융통해 달라는 둥의 이야기만 해대면 같이 자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죠. 큰아들의 이런 모습을 보니 며느리의 심정이 100번 이해가 갔습니다. 불만이라니. 지금 불만이라서 이렇게 말하는 걸로 보이니? 사업을 하려면 너 혼자 알아서 하란 말이야. 왜 괜히 수인이까지 괴롭히냐고. 게다가 그 회사 들어가려고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놓고서는 이제 와서 지겹다니. 대체 무슨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 어디 얘기나 들어보자. 저 또한 아빠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노력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큰 소리를 내거나 혼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저히 가만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게다가 며느리에게까지 불통이 튀었다고 하니 이대로 두었다가는 무슨 사달이 나도 나겠다 싶었죠. 하지만 큰아들은 절대 굽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사업을 하든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도대체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그냥 키워주기만 하면 다야? 아들이 사업 좀 하겠다면 엄마로서 당연히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기가 찼습니다. 어떻게 저런 말을 저렇게 서스럼 없이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물론 제가 부유하게 키웠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에게 뒤처지거나 아빠 없는 아이라고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기 위해 무던히도 노력했어요. 자식들이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진 못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말을 면전에 대고 하니 대체 뭐라고 답을 해줘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러고선 더 뻔뻔하게 본인이 돈 걱정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자금을 마련해 달랍니다. 못해줄 정도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들의 태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이날 큰아들의 모습은 그동안 봐왔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에 씌여있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잘못하다가는
우리 집안 전체가 망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저에게 뭘 바라겠냐면서 화를 잔뜩 내고는 가게를 나가는 겁니다. 그 뒷모습을 보니 전 남편이 저에게 더 이상 받아낼 돈이 없자 성질을 부리고는 나가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 그날 그렇게 큰아들에게서 그 인간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는지 모릅니다. 큰아들이 말썽을 피우긴 해도 다른 건 평범하게 흘러갔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졌다고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맘때쯤에는 사돈댁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안사돈은 아르바이트처럼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서 생선이 필요하면 꼭 저희 가게에서 사곤 했거든요. 그뿐만이 아니라 바깥 사돈까지 나서서 도와주셨어요. 시멘트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원들이 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었나 봐요. 그곳에 본격적으로 생선을 납품할 수 있는 계약까지 하게 된 겁니다. 그런 곳은 많은 양의 물건이 들어가기도 해서 정말 저희같이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은 계약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생선이 좋다며 소개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가게의 규모도 커지게 되고 그로 인한 매출도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일대도 시장 일대에서는 알아주는 곳이었기 때문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좋은 사돈을 만나서 더 많은 복을 받게 된 거죠. 게다가 작은 아들은 한결같이 저를 보필해주니 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요즘도 형 안 와? 저번에 그러고 가서도 깜깜무소식인 거야? 형수는 요새 어떤데? 저번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 보이던데. 엄마 건강은 괜찮고? 어릴 때부터도 딸처럼 그렇게 싹싹했는데 커서도 변하지가 않더군요. 형수 안부까지 물어보며 알뜰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참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행복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 아까 어떤 분이 왔다 가셨는데 어머님에 대해서 이것저것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김순자를 아냐면서요? 그리고는 정훈 씨 이야기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말하려고 하자 바로 나가시더라고요. 혹시 아버님이 아닌가 싶어서요. 며느리는 절대 업무 시간에 다른 짓을 하거나 전화를 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이상하게 한창 일할 시간에 연락이 왔던 거죠. 분명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에 얼른 받았는데 역시나였습니다. 인상 차기를 물어봤더니 전 남편의 모습과 똑같더군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인간이 분명했습니다. 어느새 며느리 직장까지 알아내서 찾아갔던 겁니다. 소름이 끼쳤어요. 혹시라도 또 찾아오게 되면 절대 당황하지 말고 꼭 붙들고 있어라. 그리고는 나에게 얼른 연락하고 혼자 절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부탁도 들어주면 안 돼. 알겠지? 다행히 며느리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한 것 같진 않았어요. 하지만 전 그 인간을 압니다. 그렇게 밑밥을 깔면서 친분을 쌓아놓고 본인이 원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을요. 저런 식으로 접근을 해서 경계심을 푸는 것이 분명했습니다. 다시 며느리 직장에 찾아갈까봐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어떤 부탁도 절대 들어주지 말라면서요. 이미 제 이야기를 다 들었던지라 알겠다며 대답하더군요. 혹시나 싶어 예전 번호로 전화를 해봤지만 없는 번호였어요. 저에게 직접 안 나타나고 이렇게 주변을 맴도는 데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며느리 직장에 가서 민폐를 끼칠 바에는 차라리 저에게 연락이 오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양반은 못 되었고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대충 짐작이 갔어요. 굳이 말하지 않아도 누구인지는 알 것 같네. 요즘 가게 장사가 잘 되는 것 같다던데. 어디 돈 좀 있으면 좀 줘봐. 예정을 생각해서 말이야. 예정? 무슨 예정? 우리에게 정이라는 게 남아있긴 해? 그렇게 말도 없이 떠나버리고 연락도 없이 몇십 년을 안 나타나고서는 무슨 정? 양심이라는 게 있으면 생각하고 말해. 그리고 괜히 정훈이한테 헛바람 넣지 말고 며느리한테도 다신 찾아갈 생각하지 마라. 예전에 제가 아니었습니다. 한마디도 지지 않고 맞서니 전 남편도 당황한 눈치였죠.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저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으니 무서울 게 없었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색이 나오자 별말 안 하고 물러섰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모습이었죠. 전화를 끊고 나서도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었어요.
몇십 년 만에 연락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돈을 달라뇨. 뻔뻔해도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을까요? 정말 살다 살다 이렇게 한결같은 인간은 또 처음이네요. 잠시 가게 밖으로 나와서 바람을 쐬며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작은 아들이 제 모습을 봤나 봅니다.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무래도 요 근래 큰아들과 많이 다툰 모습을 봐서 그런지 더 신경이 쓰였나 봅니다. 어쩌면 아빠가 너한테도 연락을 할 수가 있어. 어떻게 하든 너 마음이긴 하지만 절대 금전적인 거인 웬만하면 엮이지 말아라. 사실 나한테도 얼마 전에 아빠한테 연락 왔었어. 형 때문에 엄마 심란한데 괜히. 너 걱정 끼칠까봐 말은 안 했어. 내가 정육 좀 하고 있다는 것까지 다 알고 있더라고. 돈 이야기는 아직까지 꺼내진 않았지만. 역시나였습니다. 작은 아들에게까지 연락을 한 겁니다. 분명 큰아들과는 다른 반응에 아마 당황해서 돈 이야긴 꺼내지 않았을 겁니다. 이렇게 차츰차츰 연락을 하다가 언젠가는 본인이 원하는 걸 말하겠죠. 듣는 분들은 아빠가 설마 자식에게 못된 짓을 하겠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그 인간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겁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거였죠. 그래도 작은 아들은 강단이 있어 보여서 안심은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이 시장 입구에 웅성거리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봤더니 못 보던 외제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큰아들이 서 있었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린 이유도 외제차 때문이 아니라 큰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봐왔으니까요. 생전 처음 보는 차를 끌고 온 모습이 여간 어색한 게 아니었을 겁니다. 당연히 저도 놀라고 근처에서 일하고 있던 며느리도 놀라서 뛰쳐나오더군요. 너 이게 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니? 한두 푼 하는 게 아닌데 지금 차도 멀쩡한데 무슨 차를 또 사? 바른 대로 말해. 내 돈으로 내가 알아서 산 거야. 엄마가 사준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간섭이야? 내가 뭐 돈을 훔치기라도 했을까 봐. 큰아들은 점점 더 엇나갔습니다. 아무리 저나 사돈댁이 여유가 있다고 해도 이 정도는 사치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느리도 같은 마음이었는지 벙찐 채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형, 대체 왜 이래? 형이 돈이 어딨다고 이런 외제차를 사? 저번에도 나한테 돈 좀 있으면 빌려달라며. 그래놓고서는 무슨 수로 이렇게 사치를 하냐고. 알고 보니 작은 아들에게도 돈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점점 갈수록 망나니가 되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며느리의 반응이었습니다. 당신 나보고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달라고 하더니 이 차 사려고 그렇게 졸랐던 거야? 내가 그렇게 말려도 내 명의로 내가 대출 받는다는데 뭐가 문제냐면서 그렇게 따지더니 결국 이렇게 쓰려고 그 난리를 피웠던 거였어? 외제차를 산 돈은 바로 본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서 산 거였습니다. 여기저기 돈을 융통해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해주질 않으니 저런 선택을 한 거였죠. 기껏 그렇게 해서 마련한 돈을 저런 식으로 쓰니 며느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답답할 수밖에 없던 겁니다. 제가 봐도 뭐하는 짓인가 싶었으니까요. 그전부터 며느리에게 제 가게 명의로 대출이 얼마나 나오냐부터 이런저런 돈 융통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나 봅니다. 심지어 사돈댁 회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하다 보니 더 이상은 받아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내가 아무리 은행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남의 명의로 함부로 대출 한도를 알아볼 수 없다고 했답니다. 그제서야 본인 명의로라도 알아봐 달라고 그렇게 졸랐다고 했다네요. 자기 명의인데 뭐가 문제냐면서요. 어쩔 수 없이 알아봐 줬더니 최대한 꽉 채워서 받아달라고 했다더군요. 말리고 말렸지만 큰아들은 절대 들어먹질 않았겠죠. 결국 며느리는 울며 겨자 먹기로 대출을 해줬다고 해요. 본인 명의인데 뭐가 문제냐고 말을 하는데 더 말릴 수가 없었다네요. 안 봐도 훤히 그려졌고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본인은 괜찮다곤 하는데 요 근래 부쩍 헬쓱해진 얼굴이 안쓰럽기까지 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사업사업 노래를 부르더니 결국 회사까지 그만뒀다더군요. 더 이상 큰아들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하려고 하면 본인 인생인데 무슨 상관이냐면서 화를 내기 일쑤였으니까요. 그저 여기서 더 사고치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었죠. 그렇게 폭풍 같은 며칠이 지나고 장사를 마칠 즈음에 갑작스럽게 바깥 사돈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한 번도 이런 식으로 찾아오신 적이 없는데 너무 놀랐었죠. 그런데 하는 말은 더 놀라웠습니다.
얼마 전부터 사돈 박간 양반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 문제로 사돈댁 문제 등등으로 이야기해야겠다면서 찾아오더군요. 그러면서 며칠 전부터는 자문을 구한다는 핑계로 사업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어제는 급기야 사업 자금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어요. 박가사돈께서는 이 이야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많은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다면서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알고 있는 저는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판단했답니다. 처음에 전 남편이 일상적인 이야기를 할 때까지만 해도 그러려니 하면서 넘겼다고 해요. 별 문제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선을 넘더니 급기야 돈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가벼운 일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전화로 하기에는 심각한 이야기가 될 것 같아 며느리에게 부탁해 작은 아들을 먼저 퇴근시킨 후에 저를 찾아왔다고 했습니다. 어쩐지 장사를 정리하기 바로 전에 저한테 일이 있어서 먼저 간다고 했거든요. 저한테 사업 제안까지 하셨습니다. 저는 현재 하고 있는 시멘트 사업만으로도 만족한다고 했더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설득하시더군요. 아무래도 안사돈께서는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려는 드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제가 모르고 있었다면 아마 사돈댁에게는 더 죄송스러웠을 거예요. 그렇게 거절하신 것도 잘하셨어요. 제 생각하지 마시고 소신대로 행동해주세요. 사돈에게는 침착하게 말을 했지만 속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수 있을까요? 세월이 흘러도 변하질 않더군요. 그렇게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고는 밤이 늦어져 집까지 태워주신다며 같이 가게를 나섰습니다. 그렇게 사돈댁 차를 타고 집 앞에 다 와갈 때쯤이었습니다. 그때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어요. 제가 사는 동네는 한적하지만 다들 왕래하면서 지내는 사이라 다니는 사람이 뻔했거든요. 그런데 누가 봐도 여기 사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았어요. 그걸 사돈도 같이 느낀 것 같았습니다. 워낙 사이가 좋다 보니 서로 집으로 왕래를 자주 했었으니까요. 저는 걱정하지 말라며 혼자 내려서 집 앞까지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어색하게 서 있던 그 사람이 저에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당황해서 경직되어 있는 순간 그 사람은 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뒤에서 박가사돈의 목소리가 들렸죠. 저와 일행이라는 걸 알고 나니 모른 척하며 도망가더군요. 본능적으로 뒤를 쫓아갔지만 젊은 사람이어서 그런지 금세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저를 해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일을 작은 아들에게 말하고는 꼭 같이 퇴근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 사는 동네 사람들에게도 조심하라고 일러두었죠. 혹시라도 또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요. 경찰에도 미리 이런 일이 있었다며 인상착의부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말해두었습니다.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수상한 사람 발견했었어. 이 동네에 저런 사람이 살았나 싶을 정도로 이상해 보였다니까. 이제 그 집 둘째 아들 정연이 말고는 젊은 사람들도 거의 안 다니니까 누가 봐도 수상했지. 저만큼이나 이 동네에 오래 살았던 주민 중 한 분도 며칠 전에 수상한 사람을 목격했다 합니다. 인상착의를 들어보니 제가 본 사람과 비슷했어요. 나쁜 짓 하려고 작정한 사람의 복장이야 다 거기서 거기겠지만 전반적인 체격과 생김새가 딱 그때 본 젊은 청년이었죠. 그렇게 며칠을 조심하며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회개망측한 일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어요. 제 가게에까지 번진 겁니다. 어느 날 출근하려고 아침 일찍 나왔는데 엉망이 되어 있었어요. 분명 제가 전날 말끔하게 정리를 하고 간 걸 기억하거든요. 매일같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엉망이 될 리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이런 짓을 하고 간 걸까요? 이 동네 시장 상인들은 다 안면을 트고 지내는 사이라 절대 이런 일을 할 리가 없었거든요. 게다가 웃긴 건 제 가게만 이랬다는 겁니다. 다른 곳은 정리해놓은 그대로여서 그게 너무 수상했던 거죠. 그때 몇 년 전부터 시청에서 직원들이 CCTV를 달겠다며 시장 이곳저곳을 누비고 다니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올려다 보니 마침 제 가게 근처에도 있더군요. 바로 시장 관리소 측에 문의를 했습니다. 여기 있네요. 바다 생선 가게 맞으시죠? 가까이 있어서 아마 잘 보일 겁니다. 잠시만요.
직원이 틀어준 CCTV에는 제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있는 영상이 찍혀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 2명이서 검은 옷에 검은 모자를 쓰고는 있는 대로 부수고 던지더군요. 그렇게 분풀이하는 것 마냥 난장판을 서놓고는 주변을 살피더니 후다닥 사라졌어요. 시장이라서 CCTV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자유롭게 여기저기를 누비며 난리를 쳐놓은 덕분에 카메라에 얼굴도 찍히게 되었죠. 직원분도 보시더니 우리 동네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대체 왜 이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심각한 일인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하자면서요. 안 그래도 저번 집 앞 사건부터 시작해서 수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걱정되었는지 헐레벌떡 뛰어와서는 CCTV를 확인했어요. 저희들은 영상을 다 보고 나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정말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찰분들이 오셔서 이것저것 확인하셨어요. 그리고는 바로 수사를 해보겠다며 CCTV 자료를 넘겨받아 가셨습니다. 엄마, 혹시 뭐 짚히는 거 없어? 이렇게 엄마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건 아무래도 너무 수상해. 엄마 아는 사람인 게 분명한 것 같아. 저도 작은 아들의 생각과 동일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이 아니고서야 저한테만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한 가지 짚히는 곳이 있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증거가 나오지 않은 이상 섣부르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아들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저와 같이 전 남편을 의심하는 것 같았어요. 무엇보다 며칠 전부터 본인에게도 돈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더군요. 그놈의 돈이 뭐라고 가족에게 이렇게까지 할까 싶지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기는 한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장사는 해야 하니 일단 경찰분들을 믿고 가게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어느샌가 와서 정리를 하고 있더군요. 너 일은 어쩌고 여기 와서 이러고 있어. 얼른 가서 너 일 봐라. 여기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 이걸 혼자 다 언제 정리하세요. 안 그래도 심란하실 텐데. 어머니 소식 듣고 은행장님에게 말씀드렸더니 가서 도와드려도 된다고 하셨어요. 다른 직원분들도 오시고 싶어하는 거 제가 말리느라 혼났다니까요. 제 자식 때문에 본인이 더 심란할 텐데도 이렇게 와서 도와주는 며느리가 그저 고맙더군요. 어떻게 이런 아이가 그런 놈이랑 결혼했나 싶으면서도 그래서 더 안쓰럽고 미안했습니다. 그렇게 이날은 가게 정리만 하느라 하루가 가는 줄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저 얼른 이렇게 만든 놈들이나 잡았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죠. 하지만 나쁜 일은 한 번에 닥쳐온다고 했나요? 절대 이대로 끝나질 않았죠. 안 그래도 며느리에게 미안했는데 그 아이에게까지 결국 민폐를 끼치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은 어느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한창 장사로 바쁜 와중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어머니, 지금 정원 씨가 은행에 와서 난리도 아니에요. 제 명의나 어머니 명의로 대출이라도 안 해주면 이대로 눌러 앉겠다면서 업무도 못하게 하고 정말 어떡해요. 지금 1시간 넘게 저러고 있어요. 외제차 사건 이후로도 계속해서 큰아들이 며느리를 괴롭혔나 봅니다. 대출부터 시작해서 돈이 있으면 달라면서요. 사업이 지금 잘 돼가고 있으니 다 갚겠다면서 허세까지 떨더랍니다. 더 웃긴 건 무슨 일이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질 않더래요. 그래서 며느리가 무슨 사업인지 모르는 이상 함부로 큰 돈을 줄 수도 없고 남의 명의로 대출해줄 수도 없다고 했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한기로 흘려들으면서 냅뒀는데 오늘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진상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다는 거예요. 은행에서는 이미 며느리 남편인 건 다 알고 있으니 난감한 상황에서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하는데 고집을 부리더래요. 혼자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저에게 전화를 한 거죠.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는 당장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대각선에 위치한 가게에 있던 작은 아들은 제가 뛰어가는 걸 보고 뒤따라오더군요. 그렇게 은행에 도착하니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들어놓은 채로 본인이 원하는 걸 해달라고 아이처럼 떼쓰고 있었어요. 입에서는 술 냄새가 엄청 풍겼습니다.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제 하다하다 안에 직장까지 와서 행패를 부려? 너 도대체 뭔 사업을 하길래 이 난리인 거야? 엄마, 마침 잘 왔어. 온 김에 여기에서 엄마 가게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줘. 나 지금 사업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자금이 더 필요하단 말이야. 여기에서 그만두기엔 너무 아깝잖아? 자식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고 도와줘. 제가 가니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왔어요. 온 김에 제 가게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라면서요. 도대체 이놈의 꿍꿍이가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무슨 사업이냐고 물어봐도 끝까지 말을 안 해주더군요. 그냥 무조건 투자를 하라고만 하는데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누가 저런 망나니에게 돈을 쥐어줍니까? 거기에다가 돈을 해주지 않으면 인생 하직한다고 막말까지 하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점점 더 전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이 순간 이건 분명 그 인간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직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야 체면을 중시하던 큰아들이 이렇게까지 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형, 앵간히 해.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직접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던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형수 망신시키려고 작정했어? 망하려면 혼자 망하던가. 항상 온순하던 작은 아들이 큰아들의 모습을 보더니 참지 못했나 봅니다. 결국 큰 소리가 오가게 되었고 둘은 몸싸움 직전까지 가게 되었죠.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머리가 지끈거리더군요. 은행 보안원까지 와서 말려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결국 제 손으로 경찰에 신고까지 하게 되었어요. 큰아들은 업무집행 방해로 경찰서로 연행이 되었고 저와 작은아들 그리고 며느리까지 같이 갔습니다. 그날 저 경찰서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직감대로 그 인간과 연관된 일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먼저 큰아들은 경찰에게 업무집행 방해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앞에서도 뻔뻔하게 그지없는 모습이 참 꼴사나워 보였어요. 가족들이 다 저를 외면하고 제가 잘 되는 꼴을 못 보고 도와주질 않으니 그렇게라도 해서 관심을 끌려고 한 겁니다. 그게 뭐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겁니까?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야?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이야긴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었어. 거기는 내 직장이었다고. 내가 당신 직장 가서 그랬다고 생각해봐. 그럼 기분 좋겠어? 경찰분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뻔뻔스러울 수 있냐면서 다그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아들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입구 쪽이 시끌거렸고 고개를 돌리니 젊고 건장한 두 남성이 연행되어 왔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유심히 봤더니 경찰분께서 저를 발견하시고는 제 쪽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게를 엉망으로 만들고 도망친 사람들을 잡았다고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제 가게에 일부러 침입해 난장판을 피워놓은 두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저는 더 끔찍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인간들이 제 큰아들과 아는 사이였다는 것이었죠. 이것도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시켰냐고. 바른 대로 말 안 하면 너네 둘이 다 뒤집어 쓰는 거야. 그래도 좋아? 어차피 지금 니들 통한 내역까지 싹 다 뒤지고 있으니까 곧 밝혀지겠지. 그렇게 모른 척해도 소용없을 거야. 아이, 저 사람이 시킨 거라고요. 지금 저기 앉아있는 저 조정훈이라는 사람이요. 저 사람이랑 저 사람 아빠라는 사람이 저보고 이렇게 하면 돈 많이 준다면서 하라고 시킨 거란 말이에요. 시키는 대로 했는데 제가 왜 다 뒤집었어요? 아마 경찰에 잡히더라도 끝까지 잡아떼라고 시킨 모양입니다. 계속 모르는 척을 하다가 통화 내역이 다 까발려지고 뒤집어 써야 한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실토를 하는 겁니다. 더 기가 막혔던 건 그때까지도 큰아들은 자기 일이 아닌 것처럼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범인 중 한 명이 저렇게 실토를 해버리자 그제서야 당황한 표정을 짓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전 남편까지 엮여 있다고 하니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정말 이 나쁜 직감만은 피해가길 바랬는데 이렇게 딱 들어맞아 버리더군요. 야, 너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그러라고 시켜? 똑바로 말 안 해? 너 나 알아? 언제 봤다고 내 이름을 함부로 말하고 난리야? 내 스토커야? 끝까지 잡아떼는 모습에 경찰들도 혀를 내둘렀습니다. 결국 범인 핸드폰 통화 내역에 있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그랬더니 큰아들 주머니에 있던 핸드폰에서 벨소리가 울렸고 다들 어이없는 표정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래도 발뺌하실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쪽도 다 뒤집어 쓰는 수밖에 없어요. 얼른 본인 아버지 어디 있는지나 말해요. 어차피 잡힐 건데 시간 끌지 말고요. 저번에 전화한 번호로 걸어봤지만 받질 않았습니다. 그때 마침 사돈댁에서도 경찰서에 도착했는데 며느리가 연락한 모양이에요. 여태까지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니 놀란 표정으로 서 있으셨어요. 그저 미안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바깥사돈께서 본인이 전 남편에게 한번 연락을 해본다고 하더군요. 요 근래까지 계속해서 사업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잘하면 통화가 가능할 것도 같다면서요. 그렇게 다들 숨죽인 채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말 연결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바깥사돈, 이 시간엔 어쩐 일이십니까? 제가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는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예, 안 그래도 그 일 때문에 전화 드렸습니다. 좀 만났으면 싶은데요. 전화로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서요. 사업 이야기를 전화로 해서 되겠습니까? 바깥사돈께서는 거리낌 없이 연기를 하셨습니다. 경찰분들도 감탄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렇게 전 남편과의 약속을 잡고 같이 출동을 하셨습니다. 당연히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인간은 붙잡혀 왔는데 얼굴에는 심술을 가득 품고는 들어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여. 내가 사돈이라고 봐줬는데 이렇게 하면 곤란해.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뭐, 가만 안 둬. 누가 할 소리야. 너 내 딸한테도 돈 얘기했다며. 자기 자식도 모자라서 남의 자식한테까지 진상을 떨어. 바깥사돈 말에 흥분을 한 전 남편은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당연히 경찰분들에 의해서 제지가 되었지만요. 알고 보니 이 인간은 며느리에게까지 돈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제가 걱정할까봐 일부러 말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정말 그 아빠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어쩜 저렇게 하는 짓이 똑같을 수가 있을까요? 결국 둘은 나란히 앉아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저희 집 앞에서 일어난 사건부터 가게 일까지 전부 두 사람이 계획했던 일이 맞았습니다. 게다가 큰아들이 그렇게 변하기 시작한 것도 다 전 남편 때문이었던 겁니다. 저에게 아빠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뒤로부터 꾸준하게 연락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제 이야기를 안 좋게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같이 사업을 하자면서 구슬리기 시작했다네요. 안 그래도 어릴 때부터 구질구질하게 살기 싫다며 노래를 부르던 큰아들이었는데 이때가 기회다 싶었다는 거죠. 게다가 아빠랑 같이 한다고 하니 생판 모르는 사람이랑 사업하는 것보다는 낫겠다는 판단이었나 봅니다. 그렇게 둘이서 했던 사업이 바로 대부업이었어요. 그래서 저와 며느리가 그렇게 물어봐도 대답해주질 않았던 겁니다. 본인들도 그게 좋은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요. 그런데도 그렇게 뻔뻔했던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마 염치가 없는 것도 타고나야 하나 봅니다. 대부업? 대부업을 했다고? 너가 제정신이야? 너 하나로도 모자라서 아들 인생까지 망치려고 작정했니? 양육비 한 푼이라도 줬으면 몰라. 너가 애비 자격이나 된다고 생각해? 얘가 내 자식이 아니면 그럼 누구 자식인데? 너 혼자 낳았어? 얘도 쟤도 다 내 자식이야. 나한테도 권리 있어. 자식을 두고 권리라고 하는 저 인간의 인성에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습니다.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 것도 다 제 소문을 듣고 나서였습니다. 평생을 도박과 바람을 피우며 살다가 지 혼자 잘 살겠다고 아이들과 저를 버리고 도망간 지 30년이 넘었습니다. 제가 한창 힘들게 살 때는 그렇게 저를 외면해놓고선 제 생선 가게가 조금 잘 되자 그 소식을 어디에선가 들었던 모양입니다. 하기야 이 동네가 워낙 좁으니 건너 사람끼리 아는 건 일도 아니죠. 그렇게 우연히 제가 아는 생선 가게가 이 일대에서 잘 나간다는 소문을 듣고는 동네로 돌아온 겁니다. 그런데 30년 만에 나타나서 대뜸 저에게 올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 아빠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먼저 접근했던 겁니다. 큰아들부터 시작해서 작은아들까지. 그런데 마침 첫째 아들과 마음이 잘 맞았던 거죠. 둘 다 늘 한탕으로 잘 되기만을 원했으니까요. 그러길래 그냥 돈 달라고 했을 때 줬으면 됐잖아. 왜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만들어? 이게 가족끼리 경찰서에 올 일이라고 생각해? 뻔뻔한 줄은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인 줄은 몰랐습니다. 게다가 계속해서 돈 이야기를 하고 저희에게 대출을 받아달라고 한 것도 사업이 망해서였어요. 호기롭게 대부업을 시작하긴 했지만 점점 빚만 쌓여갔던 거죠. 결과가 당연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불법적으로 하는 일이 잘 될 리가 없었을 테니까요. 하지만 본인들이 뭘 잘못한지도 모르고 그저 자본금이 없어서 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빚은 자꾸 쌓여가지 갚을 돈은 없지. 그러니 눈이 뒤집힌 겁니다. 큰아들 명의로까지 대출을 받았지만 그걸로도 어림이 없었던 거죠. 외제차를 뽑아서 사업이 잘 되는 것처럼 꾸며보려고 했으나 그런 것도 저희에게는 안 통했으니까요.
그렇게 작은 아들부터 시작해서 저와 며느리 그리고 사돈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겁니다. 나중에는 하다하다가 본인들 뜻대로 되질 않으니까 무력을 쓰기로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제가 겁먹을까 싶어서요. 저희 집 앞에서 그렇게 얼쩡거렸던 것도 저를 해하고서는 돈을 뜯어낼 목적이었답니다. 저한테 그랬어요. 될 수 있으면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게 있는 대로 겁을 주라고요. 안 되면 해코지를 해도 상관없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하면 상속이라도 받을 수 있다면서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소름이 끼치더군요. 본인들 뜻대로 안 되니까 제가 주고는 유산까지 노린 겁니다. 제가 만약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더라도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제 재산이 가게 되니까요. 거기까지 생각했다고 하니 정말 이것들이 인간이 맞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작은 아들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당장 달려가서 큰아들의 멱살을 잡고는 주먹을 날렸어요. 야, 네가 인간이냐? 뭐? 많은 돈을 뜯어낼 수 있게 겁을 줘? 목숨을 끊어? 상속을 받게? 너는 인간도 아니야. 알아? 내가 너 꼭 될 수 있는 한 오래 콩밥 먹게 해줄 거야. 알아? 큰아들은 모든 걸 실토하는 범인 앞에서 한마디도 못했고 그럼에도 그 뻔뻔스러운 표정은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도 잘한 거 없으니까 그딴 식으로 쳐다볼 자격 없어. 내가 당신 아들이라는 게 부끄러워. 알아? 전 남편은 본인 때문인지 모른다는 표정으로 아들들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는 작은 아들이 참지 못하고 한마디를 던졌죠. 그런데 그 범인들 입에서 더 가관인 말들이 튀어나왔습니다. 자꾸 저를 해하려고 하는데 실패하니 타깃을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바로 사돈댁이었죠. 이미 안사돈이 반찬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것도 바깥 사돈이 시멘트 사업을 한다는 정보도 다 입수한 상태였더군요. 자꾸 계획대로 안 되니까 나중에는 사돈댁까지 건드리자고 했어요. 어차피 사장인데 비서도 없고 기사도 없이 다닌다면서 해하기 더 쉬울 거라고 하면서요. 게다가 저 아줌마는 아르바이트 한다면서 혼자 다니니까 타겟으로 정하면 딱이라고까지 했어요. 너 그 입 다물지 못해. 너 죄 안 받겠다고 없는 이야기까지 지어내면 안 돼. 그게 더 벌받는 짓이야. 알아? 이번에는 바깥 사돈이 전 남편의 멱살을 붙들고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아마 제가 했을 겁니다. 저게 과연 인간이 할 수 있는 생각일까요? 짧게나마라도 같이 잔 세월에 소름이 끼칠 따름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품고 낳은 자식이 저랬다는 소리를 들으니 정말 앞이 깜깜했습니다. 그냥 둘 다 인간이 아닌 것처럼 보였어요. 너네 둘은 인간이 아니야. 너는 앞으로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고 조정은 너도 이제는 내 아들 아니다. 앞으로 나뿐만이 아니라 수인이한테도 돌아올 생각하지 마. 마지막으로 제가 둘에게 불사다구를 한 대씩 날렸습니다.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 안에 있는 울분이 풀리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는 당장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제 일보다는 며느리 이혼을 위해서요. 변호사 선임했으니 수월하게 이혼할 수 있을 거다. 다시는 저런 인간이랑 살지 마라. 내가 너한테는 할 말이 없다. 저런 놈인지 모르고 귀한 아이 인생을 망칠 뻔했으니 다 내 탓이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왜 어머니 탓이에요. 제가 선택해서 한 결혼이에요. 이렇게라도 알게 되었으면 됐어요. 마음 쓰지 마세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하더군요. 도대체 이런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인간이랑 삽니까? 제가 두 눈 뜨고 그 꼴은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돈네외 분께도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귀한 딸이 험한 일을 당할 뻔했는데 부모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돈네외 분께서는 마지막까지도 저에게 다정하셨어요. 그건 절대 제 잘못이 아니라면서 저를 오히려 다독여 주셨습니다. 주변에 나쁜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좋은 사람이 있다는 말이 정말 맞나 봅니다. 저 두 인간은 그렇게 업무집행 방해죄부터 미수와 불법 사업까지 다 합쳐서 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무려 5억의 빚이 있었더군요. 그 짧은 시간 동안 그 많은 빚을 진 것 자체가 어이가 없었죠. 거기에 며느리 이혼 소송과 위자료까지 일사천리로 다 진행이 되었습니다. 되도록이면 많은 벌을 받게끔 말이죠. 더 이상 저 인간들 얼굴 보지 않게끔 최대한 일처리 잘해주시는 변호사님으로 선임을 했거든요. 무엇보다 며느리 이혼까지도 세심하게 신경 써서 해주셔서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결국 콩밥을 먹게 된 둘은 가끔 번갈아 가면서 저와 작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옵니다.
어쩔 때는 며느리에게까지 한다더군요. 하지만 저희는 그 누구도 그들의 연락을 받아주지 않고 있습니다. 엄마, 나 호적에서 진짜로 팔 거 아니지. 나 아직 엄마 아들 맞지? 여보, 나 아직 당신 사랑해. 제발 나 한 번만 보러 와줘, 어? 마지막까지 추잡하게 말하는 큰아들을 보니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렇게 된 이상 보낼 사람은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이상 같이 살아갈 수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모든 재판이 다 끝나게 되고 저희는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저는 그 뒤로 미안해서 일부러 사돈댁과 며느리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건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예전처럼 저를 대해주시더군요. 특히 며느리는 그전보다 더 자주 제 얼굴을 보러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가고 그럽니다. 게다가 그 일이 있은 후로는 출퇴근은 무조건 작은 아들이랑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흐른 지금은 웃으면서 에피소드처럼 이야기하곤 합니다. 드라마에서나 일어날 법한 일이 일어난 것 같다면서요. 며느리도 정신적으로 받은 충격에서 많이 헤어나와서 이제는 아주 밝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극한의 상황까지 가게 되면 떠날 사람과 남는 사람이 정해진다고 하잖아요. 저에게는 이 사건이 그런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었지만 덕분에 좋은 사람을 또 얻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들 삶에도 떠난 사람만큼 좋은 사람들이 곁에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면 반드시 그럴 테니 항상 용기 있게 살아가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의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